부동산 사부. 안녕하세요. 한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많은 단지들이 청약과 분양, 계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또 어떤 단지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정부에서 규제 카드를 지금 현재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고 재당첨 기간을 연장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투기과열지구까지는 지정이 안 될 것 같고요. 발표하는 시점은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규제 정책이 나오게 되면 또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변화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분출하는 분양 정보 중에서 핵심을 알려드리는 알토란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궁금증 톡톡톡의 마풀입니다. 오늘도 민영 청약 2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입니다. 10월 넷째 주 분양 캘린더 알토라님 전해주시죠. 예, 지난주부터 많은 단지들이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 분양 물량이 화산 폭발하듯이 쏟아져 나와서 과연 이 물량이 다 소화될까 싶어서 청약 경쟁률보다 정당 계약률이 더 관심이 갑니다. 그런데 지난주 정당 계약률을 보면 깜짝 놀랄 성적들을 내고 있어요. 41세대로 적은 수의 분양을 했던 아크로 리버뷰는 당연히 완판이 되었고요. 1621세대를 분양한 고덕 그라시움도 완판을 선언했네요. 화산이 폭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폭발된 것들을 다 재를 걷어가는 그 정도 시장인 것 같고요. 아크로 리버뷰 같은 경우는 예비 당첨에서 계약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모두가 그렇게 바랐던 10층 같은 경우가 예비 당첨까지 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예비 당첨분은 보통 계약을 포기하시는 분이 나와서 1층이나 2층 저층이 나오는 게 보통인데요. 이번에는 모두가 원했던 10층이 예비 당첨분으로 나왔던 것이 이제 아주 재미있었던 일이고요. 아마도 그 이후로는 가점제로 당첨된 분이 부적격 판정을 받는 바람에 그게 예비 당첨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 가점에 대해서 꼼꼼히 알려드렸는데요. 방송을 조금 일찍 해드릴 걸 그랬나 봐요. 예비 당첨에서 10층을 받으신 분은 아마도 발표 전날에 돼지꿈이라도 꾸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는 물량이 상당했던 고덕 그라시움도 예비 당첨에서 마감이 되고 안산 그랑시티 자이 오피스텔도 완판됐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통 분양권에 투기성 청약이 많다면 안 좋은 층이나 향, 동 배정받은 경우에 프리미엄을 기대하기 힘들어서 계약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세대가 이제 쌓이다 보면 미분양이 발생을 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실수요자들이 많은가 살짝 혼동이 오더라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분양하는 건설사들의 꼼수가 하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아시죠? 이제 경품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착순 300명에게 뭔가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줄을 막 세워놓고 이제 그걸 찍어가지고 기사화시키는 모델하우스가 지금 붐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건 이제 전통적인 누구나 다 했던 방법이죠. 그쵸? 그 정도까지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경품을 이제 1억, 1등은 1억, 2등은 벤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품을 많이 내걸고요. 그러면 그거는 청약만 해도 주는 건가요? 당첨하고 계약을 안 해도? 보통은 청약을 하면 이제 그거를 청약한 사람에 한해서 응모를 하면 이제 그걸 주는 형식이었는데 요즘은 1순위 청약을 해야 그걸 준다. 이런 현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특정 단지를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찌됐건 그 홈쇼핑에서도 보면은 왜 꼭 안 사들을 나중에 취소를 하더라도 신청만 하면 프린터를 준다든가 돈을 맞아요. 준다든가 이것과 같은 거네요. 네. 근데 이제 1순위 그 청약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꼼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계약률이 그래서 되게 궁금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계약률들이 다 너무 좋아서 정말 실수요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었습니다. 최근은 정말 일반 분양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시장이 너무 뜨겁게 지금 계약률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됩니다. 오히려 예전 사례를 보면 송도 더 프라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800대 1의 경쟁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P가 붙었던 그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금 시장도
지금 강남권 같은 경우는 규제론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일반 분양만 뜨겁다라는 거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너무 이렇게 뜨거운 시장에 일반 분양에 쉽게 접근하지 마시고 실수요 위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송도 프라우를 검색을 해봤는데 바로 전매는 어떻게 하나요? 이제 이런 질문이 막 올라오고 어느 게시판을 확인하세요? 막 이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당시에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검색해 보시면요, 뭐 노숙자, 대학생들까지도 누군가 이제 뭐 줄 서서 하는 방법이었나 봐요. 그래서 뭐 일당 5만 원을 주고 줄을 세워서 청약을 대신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그 숱하게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이 혹시 그런 시점의 다른 변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있었던 청약 결과 소식입니다. 마포구 신수 1구역을 재건축한 신촌숲 아이파크가 평균 경쟁률 67대1로 2016년 들어서 강북에서 분양한 아파트들 중에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청약한 장이 레미안 퍼스트아이가 14대1을 기록한 것을 보면 마포가 더 핫하기는 핫한가 봅니다. 공급 세대수가 395가구로 적고 접수된 통장은 2만 6천 개가 넘었네요. 최고 경쟁률은 59A 타입으로 177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요새는 뭐 몇만 개 통장 들어왔다 그래도 놀랍지도 않네요. 네, 저를 포함한 많은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던 부분 임대형 84D 타입인데요. 65대1로 역시 경쟁률이 아주 높았네요. 청약하셨나요? 아, 네. 비밀이고요. 신촌숲 아이파크 부분 임대형은 화장실이 총 3개더라고요. 그래서 부분 임대 세대에 화장실 1개를 주고도 집주인 세대에서 화장실이 2개라서 참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지난주에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에어비앤비? 이렇게 우리가 임대를 주는 그런 이제 사이트가 있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이 사실은 불법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에어비앤비에다가 광고를 올려서 그 외국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11월 15일부터는 이게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그래요. 그래서 오피스텔 입장에서 보면 거의 한 19,000개 중에 그 에어비앤비에 올라가는 물건이 한 국내에 19,000개 정도인데요. 그 중에 50%가 오피스텔이라고 하니까 거의 한 10,000여 개 정도가 이제 더 이상 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게 되고요. 그거에 비해서 오히려 그러면은 이렇게 부분 임대를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은 합법적으로 그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 임대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망이 훨씬 더 밝아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데 분양 세대수가 11개뿐이라서 그런지 경쟁률이 더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곧 분양하는 신촌 그랑자이도 부분 임대형이 있으니 부분 임대형 떨어지신 분들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다산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리버테라스 2차 청약 결과입니다. 당해 기준으로 평균 경쟁률 2.19대 1이 나왔습니다. 기타 경기 지역까지 더해서 경쟁률을 계산해보면 5.29대 1이네요. 리버테라스 1차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낮은 경쟁률이라고 볼 수 있네요. 당해 기준이라고 하면요, 남양주시에서만 청약한 인원이 2,100명 정도라는 거고요. 경기도 지역에서 접수된 통장까지 포함한 결과가 기타 경기 결과입니다. 사실 남양주시는 주택보증공사가 즉 HUG가 지정한 미분양 관리지역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순위 당해 마감이라면 뭐 꽤 괜찮게 나온 경쟁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선님, 이 미분양 관리 지역이 어떤 건가요? 미분양 관리 지역은요, 그러니까 미분양의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을 HUG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요, 예를 들면은 HUG에서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시점에서 분양 보증의 예비 심사를 한번 하기도 하고요. 또 분양 보증을 신청했을 때 지사 심사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별도로 본점 심사까지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이 여긴 날 것 같으니 그 사업지 자체의 타당성을 갖다가 HUG의 보증을 통해서 한번 해결을 하는 뭐 그런 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의 연수구와 중구를 비롯해서요, 경기도는 고양, 광주, 남양주, 시흥, 안성, 평택 이렇게 총 8곳이 지금 현재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에 보니 공급이 이제 조절이 되니 이번에 청약을 꼭 해야 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미분양 지역에서 그렇죠. 이제 앞으로 사업지 선택에 있어서 이렇게 규제를 하니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조절되니까 이번에 꼭 해야 돼. 뭐 이런 얘기. 아, 그럼 그분들은 이제 미분양 지역을 위주로 해서 청약을 하시면은 원래 의도에 가장 적합한 리버테라스 1차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 더 많은 세대수를 분양한 걸 감안했을 땐 나쁘지 않은 성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미분양 관리 지역에 포함된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 지난주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태전 2차 결과를 놓고 보면요. 1순위 마감을 못하고 2순위까지 가서 겨우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10단지, 11단지를 나눠가지고 당첨자 발표일을 다르게 하는 바람에 중복 청약이 가능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미분양이 우려되는 숫자를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남양주는 뭐 괜찮은 경쟁률이 나왔지만 광주 태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우려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태전 힐스테이트 2차는 1순위 당에 마감된 타입이 딱 한 가지 10블록 62A 타입밖에 없습니다. 전체 1080개가 분양을 했는데 1419개, 1500개의 통장길에 경쟁을 했네요. 나머지 타입들은 전부 2순위에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정확한 경쟁률을 말씀드리면 10단지가 1.4대 1, 11단지가 1.26대 1을 기록했습니다. 네, 사실 경기 광주 태전지구는 예전에 분양된 단지들도 미분양으로 고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 경기 광주 지역 공인중개사는 이 미분양이 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선방을 한 게 아니냐라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주의해서 볼 지역 같습니다. 광주 태전 같은 경우는 교통 호재와 뭐 전셋값 상승 때문에 실수요자가 뭐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의 이런 선방은 부동산 시장 전체 그리고 일반 분양이 워낙 호황을 누리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동안 공급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지역 내 실수요가 저는 어느 정도 소진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1.4대 1이나 1.26대 1의 경쟁률은 그 미계약이 나오는 경쟁률로 봐야 되고요. 정말 진정한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투자용으로 이제 이런 지역들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의왕 백운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청약 결과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좀 결과에 놀란 단지는 바로 이곳인데요. 전체 1순위 당일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블록을 4개로 쪼개서 발표일을 다르게 정해서 중복 청약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120 타입, 즉 과거 48평에 해당하는 타입이 인기가 많았네요. 인기는 많았지만 숫자가 뭐 한 6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뭐 숫자가 적어서 경쟁률이 높았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네, 뭐 전원주택에 대한 어떤 수요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개념일 싶습니다. 것 같아요. 네, 제가 되지 생각해도. 않을까 싶습니다. 의왕 백운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유독 그 부정적인 기사가 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왜 분양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냐, 송전탑은 왜 거기 있냐, 뭐 그런 내용은 아니었지만 송전탑이 있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아주 조그맣게 넣어놓고 나중에 책임을 회피했다. 뭐 이런저런 종류들의 기사들이 부정적인 기사들이 상당히 쏟아져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뭐 블럭을 쪼갠 그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예상보다 높이 나왔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도권에 있는 전원주택 같은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동탄 신도시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 청약 결과 소식입니다. 평균 경쟁률 14.77대 1을 기록했고 전체 타입 모두 1순위 당에 마감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84A 타입이 기록했는데요. 10,000개가 넘는 통장이 접수가 됐네요. 동탄 지역은 분양이 꾸준히 이어지는데 계속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은 동탄 호수공원과 초중고 예정지 옆에 들어선다는 이유로 이름이 레이크 에듀타운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단지 앞쪽에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이라 호수 조망이 어려울 것이고 초중고 부지도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문 기사에서는 강남 분양권을 단속하기 때문에 풍선 효과로 동탄에 몰린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네요. 최근 그 기사를 보면 지금 뭐 풍선 효과로 동탄의 청약률이 높아졌다. 그리고 강북으로 간다. 뭐 그 열기가 강북으로 간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길 수는 있지만 부동산이 큰 축으로 보면 같이 움직인다라는 측면으로 보면요. 대장이 못 가면 나머지 지역도 일시적으로 쏠림 현상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지 못한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동탄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하신 동탄 같은 경우는 84제곱 기준으로 최저 가격은 3억 6천 그리고 최고 가격은 4억 2천입니다. 떴다방들 같은 경우는 여기 입주 때까지 프리미엄을 1억을 얘기하면서 지금 청약을 뭐 부추긴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여튼 프리미엄을 1억 정도를 얘기하면서 그 청약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여기는 위치적으로 보면 남동탄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이미 핵심 지역들은 동탄 같은 경우는 청약이 끝났다라고 보면 그 입지적으로 그 교통이 좋은 곳 위주로 청약에 철저하게 임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다음은 이번 주에 청약을 받는 단지들 소식입니다. 한미글로벌이 방배 마에스트로를 10월 26일 수요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방배 마에스트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각각 한 동씩 분양하는데요. 오피스텔도 같은 날 수요일에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위치는 이수역 4번 출구에서 2, 3분 거리로 초역세권입니다. 서리풀 터널이 개통될 경우 바로 직통으로 테헤란로와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교통요지라고 지난 방송에 말씀을 드렸죠. 아파트는 총 118세대, 25제곱미터부터 51제곱미터까지 초소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25타입이 3억 7천에서 3억 9천, 최고가는 50타입 7억 7천만 원입니다. 50타입이면은 지금 한 21평형, 20평형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와, 7억 7천이면 뭐 더블 역세권인 거는 예, 인정하지만은 뭐 금액은 만만치는 않네요. 서초구에서 보기 힘든 초소형 아파트라는 점이 매력이 있네요. 특히 아파트 최상층인 27층에 펜트하우스가 있더라고요. 예, 펜트하우스는 총 4개를 분양할 예정인데요. 27제곱미터부터 51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야외 테라스와 복층 다락이 서비스 공간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고소득 1인 가구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피스텔은 몇 세대에 분양가가 얼마인가요? 오피스텔은 공급 세대수가 45개, 45실밖에 안 됩니다. 층수가 10층까지이고요. 19제곱미터 단일 평형입니다. 분양가는 2억 3천만 원대이고요. 전용 면적 기준으로 평당가를 계산해 보면 6평이니까 평당 3,800만 원 정도 되네요. 네, 역세권이라 그런지 분양가가 꽤 센 편이네요. 투자 수익률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에 뭐 지은 지 조금 되기는 했겠지만 뭐 더 디오빌이라든가 이런 오피스텔들이 있으니까요. 그 주변이랑 시세 비교를 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더블 역세권의 초소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최신 트렌드는 일단 잘 탄 걸로 보여요. 그렇죠? 다음은 신길 14구역에 공급되는 신길 뉴타운 아이파크 청약 접수 소식입니다. 방배 마에스트로와 마찬가지로 26일 수요일에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총 세대수 612가구 중 369세대가 일반 분양됩니다. 59타입과 84타입 두 평형대만 있고요. 분양가는 59타입의 경우 4억 4천부터 5억, 84타입은 5억 4천부터 6억 2천만 원입니다. 지난해 말에 입주한 바로 옆에 있는 11구역 레미안 프레비뇨하고 비교를 했을 때 평당 100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신길 뉴타운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는 서울시 뉴타운 사업 중에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지역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기획했던 것은 전체 16구역에 총 19,0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는데요. 최근에 2구역, 3, 4, 15, 16, 5구역이 제외됐고요. 11구역에서 만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14구역은 전체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해 있고요. 뉴타운이 해제된 16구역 남쪽입니다. 7호선 신풍역과는 거리가 좀 있고요. 뉴타운에서 가장자리에 위치하다 보니 주변 환경이 정비되지 않은 게 좀 단점입니다. 하지만 신안산선이 신길 뉴타운 아이파크 옆을 지나갑니다. 신안산선이 뚫리면 영등포역 그리고 바로 다음이 여의도역이기 때문에 여의도에 직장을 두신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질 만해 보입니다.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도 장인 뉴타운처럼 전체 구역에서 이 빠진 것처럼 몇 개가 취소가 됐나 봐요.
예, 비슷한 느낌인가요? 네, 근데 싱글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 신풍역 가까이에 있는 그 구역들은 이제 뉴타운으로 재개발이 되고요. 그 역에서 먼 단지들은 이제 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장이 뉴타운은 좀 이가 빠진 느낌이라면 여기는 그래도 조금 더 단지가 정리가 된, 뉴타운 안쪽은 단지가 정리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신안산선의 사활을 건 단지들이 굉장히 많군요. 아무래도 꼭 빨리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길 아이파크는 지난주에 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착한 분양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바로 입주한 옆 단지보다 싸게 분양했다면 말이죠. 그리고 대형 초중고가 또 신길 아이파크 단지와 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맞벌이 부부들에겐 좋은 입지로 보이네요. 다음은 안산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 청약 소식입니다. 지난주 안산 그랑시티 자이가 3천여 세대의 대규모 공급에도 불구하고 전평형 당해 마감이라는 기록을 썼는데요. 계속 비교를 해드렸던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가 26일 수요일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전체 세대수 4,030가구이고요. 이 중에 일반 분양은 1,300여 가구가 됩니다. 메이저타운 푸르지오는 이 푸르지오 한 단지가 아니고요. 초지 1단지, 초지 상단지, 원곡 3단지를 통합 재건축한 아파트라서 초지 1단지는 메트로 단지, 초지 상단지는 파크 단지, 원곡 3단지는 에코 단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또 단지별로 혹시 청약을 받나요? 네, 여기 같은 경우도요, 그,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요. 그래서 단지별로 청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메트로 단지 같은 경우는 당첨자 발표일이 11월 2일인 수요일이고요. 파크 단지는 3일인 목요일, 그리고 에코 단지는 4일인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세 단지 모두의 청약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각 단지별로 좀 특징이 있어 보이는데요. 메트로 단지가 왠지 초지역에 가까운 단지, 뭐 에코 단지나 파크 단지는 주변에 뭐 공원, 뭐 이렇게 되어 있나 보죠? 네, 이제 이름만 들으셔도 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일반 있는 분양의 신기에 네. 가까운 능력을 이름만 듣고도 대충 어떻게 생긴 줄 아는 네.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네요. 메트로 단지는 초지역과 가장 근접해 있는 단지이고요. 파크 단지는 단지 뒤쪽으로 자연공원, 그리고 동쪽으로는 유명한 화랑 유원지가 있습니다. 에코 단지는 상대적으로 특징이 좀 약한데 안산시청, 롯데백화점 등 편의시설이 가깝다고 하네요. 네, 그럼 평형대와 분양가는 어떻게 되나요? 평형대는 중소형 위주이고요. 48제곱미터부터 84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평당 1,200만 원 중후반으로 나와서 안산 그랑시티 자이보다 100만 원 정도 비싸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편의시설이나 역세권이라는 점이 더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안산에서는 2개 단지 정도가 이제 가장 큰 단지로 지금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분양한 그랑시티 자이는 약 7,000세대 규모의 4,000세대의 분양을 먼저 했고요. 오늘 소개한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4,000세대 규모의 약 한 1,400가구 일반 분양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랑시티 자이는 신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고요. 지금 메이저타운 푸르지오는 기존 도심에 재건축되는 그런 수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의미가 다른데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이나 입지나 인프라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신도시라고 하면은 조성을 전제로 해서 새로운 타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신도시급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반 시설을 갖춘 재건축 단지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신도시라고 하더라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훨씬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두 개의 가격 비교를 해보고 가격 비교를 해본 상태에서 금액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라고 하면 기존 도심을 재건축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 재건축하는 용산 롯데캐슬 센터포레가 모델하우스를 오픈합니다. 전용 면적 38에서 110제곱미터이고요. 총 478가구 중에 일반 분양 219가구가 분양이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효창 5구역인데요. 효창파크 KCC 스위첸이 효창 4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지를 얼마 전에 분양했기 때문에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은 경기도 용인시 중동 스프링카운트 자이가 모델하우스를 오픈합니다. 여기는 전용 면적 47에서 74제곱미터이고요. 총 1345가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되게 작은 소형 단지, 소형 평형이 이루어지는 단지이네요. 네, 아무래도 그 평수 자체가 작게 공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공도 아닌데 이런 단지가 사실 흔치는 않거든요. 특히나 1300가구씩이나 나온다고 해서 사실 경쟁률 조금 기대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미건설에서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를 공급합니다. 여기도 이제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는데요. 총 1142세대 중에 아파트가 956, 오피스텔이 186세대입니다. 와, 그런데 정말 집 못 찾아간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센터폴의 스프링 카운트,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 와, 이건 무슨 뭐 뜻인지도 진짜 모르겠고. 네, 나중에 이거 집에 어떻게 찾아가죠? 고민입니다, 이거. 네, 이번 주에 준비한 청약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종류도 많고 수도 많은데요. 그 중에서 알짜 정보만을 엄선해서 보내드리는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궁금증 톡톡톡 시간입니다. 마플님 준비하셨죠? 민영청약 2탄, 이것만은 조심하자 편인데요. 지난주에 민영청약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 주에 못다한 이야기 편 되겠습니다. 청약의 기본 스텝을 알고 있지만 자칫하면 잘못해서 청약이 무효가 될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이번 주에 아크로 리버프처럼요. 그렇죠. 이번 시간에 마플님께서 그런 사례들 자세히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청약을 해서 운 좋게 당첨이 되었는데 몇 가지 체크사항을 놓치는 바람에 당첨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들인데요. 대표적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서로 다른 두 아파트에 중복 청약을 하게 되면 뭐 그럴 경우가 흔치 않지만 둘 다 당첨 시 둘 다 무효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아크로 리버뷰하고 리오센트에다 둘 다 청약을 했는데 네. 당첨자 발표일이 하필 같은 날이라고 하면 둘 다 당첨이 됐어요. 물론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엄청난 확률이네요. 그러면 둘 다 무효라는 지금 그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반드시 발표일이 서로 달라야지 중복 청약이 가능하고요. 중복 청약 시에는 청약일은 상관이 없지만 그 발표일이 며칠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저희가 많이 드린 요즘에 유행하는 거죠. 건설사들이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동일 단지에 당첨자 발표일을 나누어 같은 아파트에 여러 번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드린 안산 그랑시티 자이나 효성 해링턴 그리고 오늘 설명해 주신 초지역 메이저타운 프루지오도 네, 그렇고 안산 초지역 등도 그렇죠. 그래서 네, 다산 신도시도 그랬던 것 같고요. 이게 요즘 바로 유행이에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첨자 발표일이 상이한 두 개 단지에 중복 청약을 했는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곳이 먼저 당첨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후에 발표되는 다른 단지의 청약은 자동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첨자 발표일이 5일인 A 아파트와 10일인 B 아파트에 중복 청약을 했을 경우 A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B 아파트 청약 대상자에서 자동으로 제외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당첨자 발표가 있는 B 아파트에 혹시나 더 관심이 있었더라면 A에 청약을 하지 말고 B에만 청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발표 날짜가 다른 단지에 청약을 해서 두 곳이 다 당첨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네, 부부나 세대 구성원이 각각 청약한 후에 당첨이 되면 모두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단 민영주택일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의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청약 자격을 무주택 가구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주택 가구주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청약을 하게 되면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복 청약 시에는 이게 민영인지 국민인지 확인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청약을 해보니까 기재사항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기재사항을 잘못 기입해서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기재사항의 선택에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네, 청약 조건을 잘못 기재하거나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면 부적격자로 판정이 돼 당첨이 무효 처리되기도 합니다. 청약자들의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무주택 판단 여부나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는 만 30세, 청약 통장 가입자 나이 기준이죠. 만 30세 이후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인 기간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2015년 12월 28일이고 청약자가 85년 12월 28일생이라면 실제로 나이가 만 30세가 되므로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최대한으로 30년 이렇게 최대 기간으로 기입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게 혹시나 그러면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은 제가 올해 30세가 됐고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무주택 기간을 써 넣을 때 나는 30년 동안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 이러면서 30년이라고 체크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결혼을 만약에 제가 뭐 한 18살에 했다 그러면 무주택 기간이 12년이 되는 거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가족 수를 산정할 때도 직계 존속이나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주민등록표상에 함께한 기간이 모집 공고일 이전에 직계 존속의 경우는 3년, 미혼 자녀는 1년 동안 그 주민등록표상에 등재가 있어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기준을 잘못 체크해서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부양 가족 수 오류처럼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에 당첨이 되면 청약 통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3개월간 당첨이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당해 지역이나 주택의 유무처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간 제한이 되기도 해요. 그럼 이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도움될 만한 자료는 어디서 얻으면 될까요? 네, 청약 시 실수를 막으려면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더라도 직접 견본주택을 찾아서 분양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고요. 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분양 청약 가점과 그 무주택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역이나 규모 등에 따라서 모집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모두 그 입주자 모집 공고에 명시를 해놓는다고 해요.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요즘 그 일반 분양 시장이 너무 핫하다 보니까 뭐 청약을 많이 해보신 분들 같으면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내용을 모르고 막 그 청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인터넷으로 뭐 이제 저희가 필요한 핸드폰 하나 내지는 뭐 몇만 원짜리 사면서도 인터넷으로 마구 확인을 해보면서 정작 몇 억짜리는 그런 확인 없이 청약을 덜컥덜컥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초보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모델하우스에 방문해서 내부 구조도 살펴보고 그 상담사 분하고 청약 조건에 대한 그런 상담도 좀 자세하게 해보셨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이 있네요.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층이나 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청약 통장 어떻게 되나요? 네, 그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청약 당첨자 외에 예비 당첨자라고 있어요. 당첨자 중에 미계약자가 나올 경우에 계약 우선권을 주는 건데요. 이 예비 당첨자가 예비 당첨일에 현장에 참가하면 통장은 사용한 걸로 간주를 하고 참가하지 않으면 통장은 살아있는 걸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예비 당첨자의 경우에도 신중히 생각을 해서 내가 이 현장에 참여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혜님이 예비 당첨자로 그런데 많이 가보시지 않았나요? 어떻게 하던가요 현장에서? 제가 아니고요. 제 지인이 이제 가봤는데 지인 얘기는 뭐다? 내 얘기다? 네, 어떻게 하던가요? 네. 전체 표를 이렇게 큰 판에다가 동호수 쫙 있는 거에서 이제 남은 동호수를 이렇게 다 보여준대요. 그러고서는 저층이 많거나 혹은 고층이 많다라는 걸 이제 부각시켜서 고층이 있으니까 너 참여할래? 혹은 저층만 있는데도 참여할래? 라고 일단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상태에서 저는 참여 안 할래요 라고 하고 나가면 그 사람 통장은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을 잠그는 기준이 되겠네요. 그렇죠. 문 잠그는데 안에 있으면 통장을 예비 당첨자의 경우 통장을 날리는 거, 날렸다기보다도 사용을 한 거고 나가게 되면 통장은 살아 있는 걸로. 그래서 그거를 다 비디오로 촬영을 하더래요.
증거로 그거를, 남기려고요. 증거를 남기려고 내가 포기를 했다 혹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참여를 했다라는 걸 다 증거로 남긴다고 하네요. 내 집 마련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어떤 건가요? 네, 예비 당첨자에서도 계약이 안 돼요. 미계약이 남아있을 경우에 미리 내 집 마련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로 계약을 하는 때에는 통장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통장은 살아있는 게 되는 거죠. 이 내 집 마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뭐죠 모델하우스가 열려 있는 기간에 거기서 신청을 하는 모델하우스에다 네. 신청을 하는 뭐 그 맞아요. 별도의 시스템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모델하우스 방문하면 내 집 마련 칸이 있거든요. 네. 그 상담 칸에 가서 내 집 마련 신청하고 싶다 하면 신청서 쓰고 예전에는 이렇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돈도 미리 청약 증거금이라고 네네 그걸 걸었는데 음. 최근에는 뭐 그런 금액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네, 내 집 마련보다도 더 먼저 기회를 갖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건설사마다 VIP 상담을 통해 계약 의지가 높은 사람들에게 특정 카드를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레미안 S클래스 카드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이 카드를 가진 분들은 내 집 마련 신청자보다도 더 먼저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저도 VIP 설명회 같은 거 참석하는 거 좀 좋아하는데 가서 선물도 공짜로 받고 네, S카드나 뭐 이런 미리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청약 당첨자, 예비 당첨자, VIP 카드 소지자, 그리고 내 집 마련 신청자, 그리고 선착순 동호수 지정자 이런 순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청약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만 통장 자격이 소실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통장도 살리면서 계약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플님이 청약에 대한 모든 것을 1탄과 2탄에 걸쳐서 알려주셨는데요. 그동안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더욱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이 정도로 청약에 대해서 잘 알고 도전하면 언젠가는 당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사주와 부동산 그리고 팟빵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세요. 오늘도 현명한 투자자를 응원합니다. 부동산 4부